Zombie Apocalypse.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법의 챌린저 김병찬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권의 보장 내용은 복습 잘 하셨나요? 그래요.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를 이렇게 잘 보장해주고 있다는 내용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 우리 상상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담배 냄새가 너무 싫어.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저씨, 담배 좀 꺼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뭐라냐면, 아니 담배 피는 거 내 자유인데 학생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 라고 말을 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치와 법을 배운 학생으로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 오늘 기본권의 제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번 기본권의 제한 이렇게 써주시고요. 가장 먼저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은. 그치만 어떤 경우에 하냐면 꼭 국가안보라든지 국가안보, 그리고 질서 유지, 마지막으로 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가안보 질서 유지, 우리나라의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테러의 위협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대피시키는 것, 이렇게 강제로 대피시키는 것,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공공복리,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흡연, 담배 피는 아저씨 사례처럼 지켜지는 공익이 더 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로 인해서 건강에 위험이 생긴다든지 환경에 오염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제한을 할 때에도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을 해야겠죠. 우리는 이것을 법치주의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법률로서 제한을 할 때에도 너무 과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과하게 제한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원칙을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과잉 금지의 원칙. 이런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만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적어 볼 텐데, 쌤이 예시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저기 논밭에 참새떼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농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참새를 쫓아줄게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대포밖에 없네, 대포. 이 대포를 쏘아서 저희가 참새를 쫓아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그것은 과연 정당한 제한일까? 라는 것인데, 한번 적어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대포로 참새를 쫓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제한인가? 아니면 너무 과한 제한인가? 라는 거죠. 자, 이 과잉금지의 원칙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먼저 목적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한을 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는 건데, 대포로 참새를 쫓는 것은 정당하다, 그죠? 왜냐하면 이런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들의 생산량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거죠. 목적의 정당성은 만족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단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거야. 수단의 적절성. 이 수단의 적절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수단을 썼을 때 내가 원하는 효과가 나오느냐, 그 단순한 것만 보는 거거든요. 자, 대포를 쏘면 참새가 도망을 갑니다, 그죠? 놀라서 도망갈 거 아니야, 대포를 쏘면. 그래서 수단의 적절성도 만족을 해요. 이까지 만족해. 세 번째가 뭐냐면, 피해의 최소성이라고 하는, 피해의 최소성.
이거를 만족 못하겠다, 그죠? 대포를 쏘면 피해가 너무나 커질 거 아니야. 그 농민들의 논밭이 황폐해질 거 아니에요, 완전. 처참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피해의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개만 더.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익의 균형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한을 통해서 지켜지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에는 균형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야. 항상 지켜지는 공익이 더 커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크겠죠. 지켜지는 공익은 어느 정도 있을 테지만 침해되는 사익, 그 논밭이 전부 황폐해지겠죠. 그래서 법익의 균형성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대포로 참새를 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다는 거야. 이게 과잉 금지의 원칙이에요. 쌤이 한 가지만 예시를 더 들어볼까요? 예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음주 단속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데 술 마신지 안 마신지를 검사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나의 자유를 너무 과하게 침해한다 라고 하면서 헌법 소원을 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바로 이 과잉 금지에 따라서 내린 결정이에요. 헌법재판소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먼저 목적의 정당성, 정당하다라고 얘기했어. 그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이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수단의 적절성, 음주 단속을 하면 음주 운전이 줄어들 것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수단도 적절하고. 세 번째로 피해가 최소성 유지되느냐? 음주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유권이 과하게 침해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피해의 최소성도 만족된다라고 했고, 법익의 균형성. 음주 단속을 통해서 지켜지는 공익,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엄청 줄어들겠죠. 공익이 많아지고, 침해되는 사익, 그 잠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것은 일부일 뿐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법익의 균형성도 만족했다라고 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이 부합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음주 단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런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과한 제한인지 아니면 정당한 제한인지 판단한다라는 것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한을 할 때에도 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담배 피던 사람 있죠. 그 담배 피는 사람에게 정류장 근처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 라고 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담배를 피는 행위, 그 본질적인 행위 자체는 제한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따로 흡연 부스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4번 국민의 의무. 자, 국민의 의무 첫 번째는 납세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이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세금을 납부해야지만 국가 운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의무로서 부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고위 체납자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세금이 거쳐지지 않은 금액이 수십조 원에 달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납세 의무를 잘 지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 다 국방의 의무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쌤, 그때 그러면 왜 남자들만 군대에 가나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군대를 간다는 건 병력의 의무라고 해서 국방의 의무랑 조금 달라요. 병력의 의무는 남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에 관계없이 간첩이 보인다면 바로 신고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사항이 보인다면 즉시 신고해서 나라를 지키는데 모두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국방의 의무라고 불러요.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무엇이라 부르냐면 보전적 의무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의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현대사회에서는요,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국민들에게 권고사항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육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교육의 의무.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자신들의 자녀를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를 의무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중학교까지 이수를 시키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지원되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이 확대될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중학교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학생들 있거든? 그런 학생들은 홈스쿨링을 통해서 검정고시 자격을 딴다면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근로의 의무라고 하는 거죠.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모든 국민은 근로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선생님 그러면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정당하게 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윤리적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이 한 채 있는데 이 건물 앞에 길도 내 땅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걷는다든지 길을 막아놓고 자신들만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익을 침해하게 재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은 환경 보존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분리수거 항상 잘 하시고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너무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죠? 쌤도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쌤은 적어도 그건 하는 것 같아. 일회용 젓가락이랑 숟가락은 쓰지 않겠습니다.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게 해서 집에서 숟가락으로 먹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의 작은 노력이 환경 보존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권의 제한 그리고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왜 헌법에 명시해 놨을까? 여러분에게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한하는 방식을 적어놓고 의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놓아야지만 이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런 제한 방법들, 국민의 의무를 넘어서는 국가 권력의 과도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을 넣어 놓았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조항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본권 내용의 마지막으로 우리 예전에 배웠던 자유권의 내용을 조금 보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자유권의 내용,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자유권의 내용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체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마음대로 개인들의 신체의 자유에 어떤 구속을 가한다거나 제한을 가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형 법정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법으로 정해지지 않고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범죄를 정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배웠던 법치주의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해본다면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해 두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적법 절차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워봤다, 그죠? 적법 절차의 원리, 자유민주주의를 배웠던 것 같은데 국민들의 자유를 구속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제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범죄의 용의자라 할지라도 이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제한해야 되지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의자를 잡을 때 우리 고지하는 원칙이 있었다, 그죠? 무슨 원칙? 그렇죠. 미란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란다의 원칙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체포 혹은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겠죠. 아무 말 없이 잡아가는 게 아니라 당신을 무슨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렇게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지해주는 것. 이것을 적법 절차의 원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미란다 원칙에서 미란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도, 상해 이런 것을 주로 저질렀던 잡범이었다고요. 잡범. 근데 왜 미란다 원칙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 사람이 경찰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다 한 거야.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 자백을 가지고 재판을 내리는데 재판장에서 미란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재판관님, 저는 이렇게 자백을 하지 말아도 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나는 모르고 자백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재판관이 그렇군요. 당신은 이런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군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야. 대법원에서. 전국에 있는 경찰들이 난리가 난 거죠. 미국의 경찰들이. 야, 안 되겠다. 앞으로는 범인을 잡을 때 꼭 이런 것들을 고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원칙으로 만든 게 미란다 원칙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꼭 미란다 원칙 공부해서 멋있게 사용할 날을 기다려 봅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잘 보세요, 얘들아. 어떤 사람을 구속하거나 가두거나 체포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집에 대해서 수색을 할 경우에는 항상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 뭐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영장주의라고 불러요. 영장주의. 반드시 영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야. 그럼 이 영장은 과연 어떻게 발부받을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한데 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신청하고요. 법관이 발부하는 것입니다. 법관이 발부하는 것. 정말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들은요, 검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들아, 실제로 수사는 경찰들이 다 하잖아. 그래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은 경찰에게 있어야 좀 효율적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검사에게 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경찰과 검찰이 싸우고 있대. 누가 수사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내가 만약에 이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다. 근데 그 구속된 사유가 되게 억울해. 나는 이게 구속될 만한 사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또 항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속 적부 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구속한 사유가 적법한 것인지를 심사해 달라는 거야. 누구한테 신청하냐면 법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판사가 그 신청 사유를 보고 그래, 이 사람은 굳이 구속할 사유가 없는데? 그러면 풀어주는 거고요. 그래도 이 사람은 구속을 해야겠다. 도주의 우려가 있구나. 그렇다면 계속해서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장주의와 구속 적부 심사를 알아봤는데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영장은 구속되기 전에 발부받는 것이고,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둘 다 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게 마련해둔 장치이다 라는 것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은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내릴 때에는 자백만을 근거로 재판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증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재판을 내려야지, 그 용의자의 자백만으로 재판을 내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자백을 얻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하겠죠. 신체적인 협박, 압력을 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백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없었을 때 그 군부 독재 시절에는 고문이 너무나 성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남영동 1984 뭐 이런 영화 있거든요. 그런 영화 보시면 남영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건물이 있는데 고문만을 주로 하는 건물이었대. 제일 좀 잔인했던 고문이, 많이 당하던 고문이 물고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전자에 물을 담아놓고 고춧가루를 막 태운 다음에 사람의 코와 입으로 막 들이붓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배가 빵빵해질 정도로 물을 많이 삼켜가지고 그 괴로운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 자백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그런 허위 자백에 따라서 처벌받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 이외에도 전기 고문도 되게 많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과한 고문을 할 수 없으니까 손톱 밑에를 막 바늘로 찌르고 뭐 이런 고문도 많이 했다고 해요. 이런 정도로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백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형법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법 불소급의 원칙. 불소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시간을 되돌린다라는 뜻인데, 예를 좀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 시기에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어. 그럼 이 사람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겠죠. 우리 첫 번째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 했잖아, 그치?
이 당시에는 행위를 처벌할 법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시기에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요. 입법이라고 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시간을 되돌려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그 뒤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가 있은 뒤에 법을 만들어서 시간을 되돌린 다음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똑같은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범죄로 인식되어서 처벌받게 되겠죠. 이것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범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범죄가 이제 더 이상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풀려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륜을 저지르면 법으로 처벌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런 간통죄가 이제는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통죄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석방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게요. 여섯 번째는 연좌죄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좌죄 금지. 연좌죄가 뭐냐면 어떤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의 가족, 친척들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연좌죄라고 불러요. 이런 게 금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는 이런 연좌죄가 남아있는 것 같아.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족들과 친척들도 함께 욕을 먹는 그런 현실이다. 그죠? 사실 범죄를 저지른 거 너무 나쁘고 처벌받아야 될 행위는 맞지만 그 사람의 가족까지 처벌받아야 되는지는 선생님 잘 모르겠어. 연좌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별표를 치시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사건을 다시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 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나왔다면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또다시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이 지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부르는 거야. 민재야, 일로 와봐라. 민재야, 지각했으니까 아침에 청소를 좀 하자. 청소를 했어, 민재가. 근데 쌤이 점심시간에 또 부르는 거죠. 야, 민재야, 니 지각했으니까 점심때 쓰레기통 좀 비워. 또 처벌하는 거죠. 마지막에 청소 시간에 민재야, 지각했으니까 와봐봐. 화장실 청소 좀 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번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은 정신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의 자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양심의 자유. 국민들은 자신의 양심,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양심의 자유에서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사과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강제력은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싸우면 둘이 불러가지고 야, 너가 먼저 사과해, 너 사랑해, 뭐 사과해, 뽀뽀해 이렇게 화해하잖아, 그지? 근데 법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누가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손해배상,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있지만 사과라고 하는 이 양심에 관련된 문제는 법으로서 강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의 자유, 내지는 예술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종교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예술을 한다 할지라도 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신의 자유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은 사회, 경제적인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자유의 내용은 첫 번째 주거의 자유 내용이 들어가요. 국민이라면 자신이 어느 곳에 살건 어떤 집을 만들고 살건 그것은 개인들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직업의 자유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직업을 자유롭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생활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층간소음 문제가 되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윗집에서는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 밑에 집에서는 또 너무 조용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자, 두 번째는 정신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의 자유. 국민들은 신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양심의 자유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이 시키는 대로,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는 친구들끼리 싸웠다. 그러면 선생님이 부르죠. 이렇게 너 여기 서! 여기 서! 해가지고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해. 미안해. 나도 미안해. 서로 사랑해. 뽀뽀해. 안아줘. 이렇게 하면 화해가 되잖아. 그지? 근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누군가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금전적으로 배상할 수는 있지만 사과해라라고 할 수 있는 강제력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과, 즉 미안하다라는 감정은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양심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 보장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종교의 자유 그리고 예술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종교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이야.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니까. 그 다음 아무리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예술, 요상망측한 예술을 한다 할지라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자유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먼저 첫 번째 주거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집을 짓고 살던 어떤 집을 짓고 살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업의 자유도 있습니다. 직업의 자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던 그 직업을 어떻게 바꾸던 간에 그 사람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사생활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이 사생활과 관련해서 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층간소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겪고 있을 텐데 아랫집의 입장에서는 윗집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스트레스 받고 윗집의 입장에서는 또 너무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윗집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다. 너무 신고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환경권이 우선이 돼야 될지 아니면 사생활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지 두 가지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내려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이 바로 헌법이 되겠고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중요한 과정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자유권 내용까지 쭉 보충을 해봤고요. 많은 내용들 배웠으니까 꼭 복습 잘 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고생했어요.